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오송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윤구 도생님 모시고 역사의 역습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도생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역사를 만들어 온 원동력이 있는데 풍토가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 각기 다른 집단 무의식이 생겨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중일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도 이런 문제를 살펴야 하는데요. 저자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 역사를 잘 아는 분이죠. 그런데 특이하게 일본의 집단 무의식을 결정한 것이 백강 전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서는 백강 전투를 우리나라 역사의 전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백강 전투의 결과로 재편된 동북아의 구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백강 전투가 끝난 지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자그마치 13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니까 저자가 얼마나 백강 전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겠죠. 특히 책에서는 백강 전투의 유산으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들면요. 우선 백강 전투 후 한국의 역사는 반도로 좁혀지게 되고 반도 사관의 역사 인식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백강전투 이후에 약 1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반도는 역사의 주체성을 잃고 사대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고요. 셋째는 백강전투 이후 한반도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 장소가 되었고 그 대결 상황은 몽골의 침범과 임진왜란으로 조선 식민지화로 그다음에 38선 분단과 6.25 전쟁 그리고 최근에 북핵 문제까지 모두 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의 연장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영향력이 아닐 수 없겠네요. 또한 일본인의 원형에도 백강 전투는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한반도와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심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백강 전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백강 전투의 과정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삼국시대 말인 서기 660년에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의 사비성이 함락을 당하고 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백제의 역사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귀실복신 장군이 남은 군사를 이끌고 주류성에 들어가서 백제 부흥운동을 시작하죠. 당시의 외는 백제의 형제국이었는데요. 외왕은 즉각 지원군을 파병해서 총 32,000명의 병사가 바다를 건너 백제로 파병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63년 8월 27일에 외와 당의 수군이 백강 하구에서 격돌을 하게 되는데요. 왜군이 패망을 하게 되고 귀실복신 장군의 백제 부흥운동도 실패로 끝나면서 백제 유민들이 대거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왜는 홀로 서기를 시도합니다. 한반도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나라 이름도 일본으로 고치고 독자적인 창세 신화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나온 책이 720년에 편찬된 일본서기라는 일본의 역사책이죠. 그리고 일본인의 무의식에는 정한론과 혐한 사상의 뿌리 깊은 후유증이 남게 되죠. 참고로 일본 서기는 백제의 역사서인 백제기와 백제본기, 백제신찬이라는 백제 3서를 참고로 만들어졌는데요. 현재는 백제 3서의 역사책이 전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백제 3서가 전해 내려왔다면 우리의 고대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겠죠. 책에는 백강전투는 죽은 역사가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말 역사를 깊게 들여다봐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강 전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군요.
저자는 미국과 일본, 중국의 국가 원리가 만들어진 역사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은 어떤 국가 원리를 가지고 있나요? 네, 미국은 탄생한 지 25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이고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나라라서 초기 조건이 뚜렷하고 또한 처음부터 다민족 국가로서의 특징이 역사에 잘 반영되어 있는 나라죠. 다민족 국가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민주주의를 뿌리내린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요. 예, 미국의 역사를 보면 15세기에 콜럼버스에 의해서 신대륙 아메리카가 발견이 되었고 그 후 유럽의 이주민들이 신대륙의 꿈을 안고 대거 몰려들게 되는데요. 1620년에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동부 해안에 상륙을 하게 되죠. 그리고 1776년 7월 4일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13개 주의 지도자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드디어 독립을 선언하면서 미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예, 책에서는 미국의 초기 조건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광대하고 독립적인 국토고요. 둘째는 메이플라워 서약으로 기독교의 정신이 근본을 이룬 나라고요. 셋째는 원주민의 학살이고 넷째는 개척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수시로 얽혀서 미국의 역사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인의 정신적 바탕은 기독교죠. 미국인들의 무의식에는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명백한 운명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사명감으로 광활한 대륙에서 영토를 넓히기 위해 한 손엔 성경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서부 개척의 시대를 열게 되죠. 이 명백한 운명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바뀌어서 미소 냉전의 시대를 열었고요. 그 이후에는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하게 된 것이죠. 또한 미국에는 현실적인 실용주의 정신이 있는데요.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서부를 개척하는 과정에서는 변화가 많을 수밖에 없고 수시로 발생하는 돌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용주의 정신이 가장 유용하겠죠.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미국이 세계 문제에 간섭하는 것보다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21세기는 다른 흐름을 미국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이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면 주변국의 국가 원리를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러시아는 어떤 국가 원리로 발전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민족의 원형에는 풍토와 역사 체험이 반영되게 되어 있는데요.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풍토적 환경을 보면요. 우선 가장 넓은 땅을 가진 나라인데요.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서 북방에 넓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아시아도 유럽도 아닌 독특한 성격의 나라죠. 국토는 광활하지만 지형이나 기후는 어디를 가든지 굉장히 단조롭고 또한 겨울에는 혹한의 추위를 견뎌야 하는 곳이죠. 그래서인지 러시아에는 강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문학에 나오는 대부분의 주인공들도 러시아 특유의 지구력과 집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에는 시의 민족이라고 할 정도로 문학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면으로는 야만성이 있는데요. 러시아인은 껍질 한 장만 벗기면 몽고인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겉으로는 백인이지만 속은 세계를 정벌했던 몽고인의 야만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의 역사를 보면
몽골족의 침입으로 슬라브족은 15세기까지 근 250년간의 긴 세월을 몽골에게 강압적인 지배를 당했고요. 유럽의 프랑스, 독일 등으로부터 빈번하게 침략을 당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슬라브족은 강력한 지배자를 환영을 하죠.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환경에서 침입자의 습격과 약탈에 시달려온 주민으로서는 당연한 일이겠죠. 오늘날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보면 스탈린이나 제정시대의 황제의 권위까지 모두 다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한 본능적으로 국경선은 되도록 멀리 두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계심이 영토 확장 의욕으로 나타나서 인접국가 복잡한 영토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최근에 크리미아 반도를 귀속시키려고 벌인 우크라이나와의 영토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서방의 로마 카톨릭에 맞서 로마 제국의 멸망 후 마지막까지 동방 정교의 전통을 지켜온 것에 대한 자부심이면서 동시에 구세주 사상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모스크바가 곧 동방의 로마라는 정통성 문제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사명의식이 있는데요. 이 사명감으로 시베리아 개척에 나섰고요. 동방 이민족으로부터 서방의 기독교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여러 차례 국가 원리를 바꿔왔지만 자국 중심의 국가 의식에서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제정 러시아 시대에는 동방교회의 중심이며 로마의 정통성을 이었다는 의식이 있었고요. 공산주의 시대에는 전 세계 공산주의의 총본산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리고 소련 붕괴 이후에는 대러시아주의 의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 우리 안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중국인데요.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의 미래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어떤 국가 원리가 지배하고 있나요? 예, 중국은 국가의 권위가 곧 황제의 권위고 그것은 곧 국토의 넓이와 일치한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깊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중국 공산당 당수인 시진핑 주석은 사실상 황제죠. 중국의 지도자들은 대대로 무의식 중에 중국의 국가 원리인 중화 사상을 드러내며 영토를 확장해 왔어요. 먼저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원래 중국의 땅은 주나라와 위나라, 진나라까지였거든요. 이곳은 지도로 보면 황하의 중류 지방으로 지금의 중국 영토에서 중부 지역 위쪽의 일부였거든요. 그런데 원래 중국에 속하지 않던 진시황의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이루었죠. 진시황이 처음으로 원래 중국 이외의 지역까지 영토를 넓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중국의 황제가 됐다는 의미로 진시황이라고 한 거죠. 진시황이 대륙을 통일한 후에 중국은 문명의 중심이고 주변국은 야만국이라는 중화 사상을 정착시키는데요. 진시황제 이래 중국의 황제들은 중화의 질서 확립을 위해 영토 확장을 해야 한다는 뿌리 깊은 신념이 있죠.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황제의 권위와 직접 관련되면 양보는 절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할 게 중국인에게는 아주 강한 체면 문화가 있어요. 너무 강해서 죽음보다도 오히려 체면을 지키려고 하죠. 중국은 최근에 남사곤도라는 산호초에 시멘트를 쏟아부어서 활주를 만들어서 자기 영토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시진핑의 권위와 직결되는 중대 사항인 것이죠. 이 중화 사상의 내용을 보면 아주 고약한데요.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고 사방에 사는 민족들은 다 야만족, 오랑캐라고 여기고 멸시와 천대를 했거든요. 사방의 이민족은 다 중국을 섬겨라 이겁니다. 주변의 나라들에게 중국에 대한 사대를 요구를 하며 대국 중심의 질서를 형성을 했죠. 힘으로 주변 나라를 굴복시키는 거죠. 특히 중국은 서구 세력에 대한 한을 갖고 있어요. 청나라 말에 일어난 아편 전쟁의 치욕을 절대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중국을 보면 노골적으로 세계 패권을 향한 도전을 하고 있죠. 군사 대국화 노선을 공언하며 항공모함과 신종 무기들을 증강하고 군비 확장에 스스럼이 없습니다. 중국의 제국주의가 과연 어디까지 가고 어디로 흘러갈지 관심을 가져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이 있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일본이 지기가 강해 민족성이 사납고 탐욕이 많고 또 침략력이 강하다고 하셨는데요. 일본은 어떤 국가 원리가 지배하고 있나요? 네,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면서도 정치는 세습적인 모습을 보이는 후진성을 가진 나라이고요. 일본의 소재 산업은 세계 수위를 다투지만 20, 30년 전에 유행했던 팩스를 아직도 이메일이나 전자 상거래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특이한 성격을 가진 나라가 일본이고 또한 한국과 관계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의 본성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은 위지 동의전에 일본은 엄격한 계급 사회이고 정복으로 이루어진 군사적 성격이 농후한 사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에도 이 표현은 여전히 유효하죠. 엄격한 계급 사회라는 것은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는 허리를 굽히고 순종을 하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인데 일본의 외교 모습을 보면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군사적 성격이 농후한 사회라는 것은 침략력과 정복력이 강하다는 말인데요. 이런 모습은 근대 일본 군국주의로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확실히 일본의 국가 원리에는 정복력과 침략력을 바탕으로 한 영토 확장 야욕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일본 속담 중에는 냄새나는 것에 뚜껑을 덮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부정한 일이나 상황이 나쁜 일 등을 다른 이에게 알리지 않고 일시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숨기는 것이고요. 또한 과거는 물에 흘려보낸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물에 흘려보낸다는 것은 지나간 일은 쉽게 잊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역사를 경시하게 되겠죠. 확실히 일본은 지나간 일에는 책임을 안 지는 경향이 있어요. 일본인 스스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의 책임자를 색출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또한 일본인은 죽음을 미화하는 경향이 강한 민족인데요. 책임자의 할복 자살과 집단 자살, 자살 공격 등을 찬양해 왔죠. 또한 정복주의적인 가치관을 이용해서 단숨에 군사대국을 이루었었고요. 비록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으나 다시 경제전쟁에서 성공을 해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을 했는데요. 현재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지속적으로 참배를 하고 국수주의적인 발언을 반복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일본을 외치면서 제국주의 시대로의 복귀를 공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본의 국가 원리와 현재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국가 원리가 하나같이 제국주의적이고 침략욕이 강한 편인데요.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역사는 오늘의 일은 경로를 설명을 하고 국제 환경에 대응하는 지혜를 그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연대와 고유명사만 나열할 뿐 민족 행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국가 원리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변국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의 국가 원리는 무엇인지, 어떤 사고방식과 구조로 군사적 외교적 판단을 내리는지, 그들의 한반도에 대한 속마음은 어떠한지에 관한 문제는 우리에게는 발등에 불과 같은 다급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국의 국가 원리는 조금 전에 알아봤는데요. 정말로 4대 강국의 국가 원리는 모두 영토 확장 내지는 세력 확장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정확하게 한반도에서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정확하게 만나는 지점도 한반도이고요. 이렇게 한반도는 세계 4대 강대국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지정학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19세기 말에 독일의 메켈 장군의 말을 인용을 하면요. 한반도를 일본의 심장을 향하는 비수로 봐라.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점령하면 금방 일본 침략을 시도할 것이고 반대로 일본이 한반도를 갖게 되면 대륙 진출의 기지로 삼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메켈의 말처럼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에게도 너무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말 한반도의 제국주의적 국가 원리를 가진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이 구도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주변 국가들의 국가 원리는 여전히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증산도 도전을 보면요. 세계의 역사 흐름과 정세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3번 크게 굽이쳐서 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러 오선 위기라고 하는데요. 5신선이 바둑을 둔다는 뜻의 오선 위기에서 신선은 각각 국가를 상징하죠. 한 신선은 주인이니까 한반도이고요. 나머지 4대 강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서로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흘러간다는 뜻이죠. 그럼 결론이 뭐냐?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도전에서 세계 정세의 결론은 상스림이 넘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결국 강대국들은 국가의 원리들을 조율하지 못하고 한반도에서 충돌을 한다는 뜻이죠. 역사 전쟁이 발생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에서 역사 전쟁이 발생한다면 큰일인데요. 그럼에도 저자는 지역성을 극복한 지구적 인간으로서의 정신적 비약, 그리고 세계 보편 종교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2500년 전에 정신혁명을 몰고 온 카오스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인류의 앞길에 가로놓여 있는데요. 저자는 이것을 대카오스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지금의 대카오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는 서로 타협할 수 없는 근원적인 원형의 충돌이 있고 역사에 쌓여있는 원과 한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자는 책에서 앞으로 전 인류가 하나가 될 보편적인 체계로 향하는 문화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제1차 추축 시대에는 지역 단위로 발생했으나 앞으로 맞이하게 될 제2차 추축 시대는 핵무기가 없는 범세계적인 절대 선으로 향해야 하고 대카오스에 직면한 세계는 인류 생존을 위해 상생과 공존의 도덕률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범인류적인 새로운 문화의 성격을 책에서는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보편적인 문화는 필연적으로 각 문화권마다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보편적 철학이 선행되어야 하고 농경민과 유목민의 종교가 하나로 융합하게 되는 문화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인비도 인류 생존의 조건의 절대 과제로 우파니샤드의 철학과 구약의 예언가 사상이 융합된 사상을 구상한 바가 있죠. 분명히 현 시대의 모습을 봐도 어느 특정 지역의 종교나 철학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모든 문화를 아우르는 완성된 문화, 한계가 없는 궁극의 무국대도가 나와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책 중 하나인 삼국유사에 보면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은 요즘에 보편적으로 자주 쓰이는 말인 사랑이나 자비보다 훨씬 더 철학적이면서 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이념이죠. 그런데 세계 여러 민족의 창세 신화 이야기를 봐도 홍익인간처럼 상생과 공생을 이상으로 하는 이념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의 방고 신화나 이집트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등등을 보면 홍익인간 같은 놀라운 이념이 없어요. 그리고 세계 각 민족이나 국가의 원리 중에서도 서로 잘 되고 잘 살자는 사상이 별로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되어가는 미래의 세계를 이끌 사상은 한국에서 나오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죠. 네, 지금까지 이윤구 도생님 모시고 역사의 역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지금 대변혁의 폭풍 한가운데 있습니다. 상대님께서는 천하의 대세를 아는 자에게 살 기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촌의 대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이를 대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역사의 역습을 통해서 현재 동북아의 상황과 이를 극복할 지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생님 말씀 감사합니다.